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사실을 개관해 보겠는데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김갑동 같은 경우에는 뇌물 수수, 피고인 이을람 같은 경우에는 뇌물 공여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갑동의 뇌물 수수에 대해서 보면 식품 영업 허가와 단속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김갑동이요. 이을람으로부터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운전기사, 이을람의 운전기사인 전달통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아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갑동은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습니다. 문제 기록의 16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에 반해서 피고인 이을람은 그와 같이 청탁을 하면서 사례금 명목으로 김갑동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다 인정을 하면서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뇌물 수수의 점을 먼저 살펴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피고인의 주장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을람이 전달통을 통해서 보낸 케이크를 받은 것은 맞지만 그 속에 현금이 들어있지는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수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325조 후단 무죄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부터 먼저 검토를 해 주어야 하겠지요. 공범인 이을람에 대한 경찰과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의해서, 즉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물론이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당해 피고인인 김갑동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그와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2023도 3742로 판결해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2023도 3742로 판결을 소개를 해놨는데요. 그 요지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마찬가지로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경찰과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와 같이 배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경우에도 공범인 당해 피고인 김갑동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증거 목록을 확인을 해보시면 내용 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 능력, 결론은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고요. 그 다음 전달통, 현금을 전달했다는 전달통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가 있는데요.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인데 피고인 김갑동이 증거를 부동의하기 때문에 318조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생길 수는 없고 312조 4항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달통이 공판기일에서 진정성을 인정한 바가 없고요. 해외로 출국해버렸죠. 단순히 외국 여행 중이라는 것은 외국적 여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형사소송법 314조 소정의 법정 진술이 불능하다는 이른바 필요성 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역시 입장이죠. 2015도 17,115 판결의 입장입니다. 아래에 역시 소개를 해놨고요. 따라서 증거 동의에 의한 증거 능력이 생기지도 못하고 310조 4항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며 314조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증거 능력이 없는데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달통이 이을람과 더불어서 뇌물 공여죄 공범 등으로 입건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공범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진술조서 형식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해자 신문조서에 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되고, 이 경우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답안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2014도 5939호 판결을 아래 소개해 놨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와 같은 답안에 대해서도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이을남이죠. 공범에 대한 경찰 피해자 신문조서와 법정 진술 중에서 전달통으로부터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죠? 현금 상자를 김갑동에게 잘 전달했다라는 부분이죠. 이것은 이을남이 김갑동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자입니다.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인 이을남의 진술이 또 다른 피고인 아닌 타인 전달통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이 되기 때문에 법정 진술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와 같은 진술이 기재된 이을남 조서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진술이 담긴 조서가 되겠죠.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단순하게 해외여행을 갔다는 것은 법정 진술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압수된 녹음 파일 등이 있는데요. 어떤 법리가 있느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308조의 2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요. 압수 목록과 사본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법 수입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희석 단절이 없는 이상, 판례 문구가 인과관계 희석 단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2차적 증거 또는 파생적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죠. 이와 같은 위법 수입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동의를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팩스로 영장을 전송을 한 것은 영장을 원본 제시한 거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압수 목록과 사본도 교부하지 않았고요. 결국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서 증거 능력이 없게 되겠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압수조서, 그 다음에 압수 목록, 이를 통해서 획득한 녹취록 전부 이른바 2차적 증거, 파생적 증거로서 인과관계 희석 단절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더라도 역시 증거 능력이 모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문제와 관련된 판례의 요지를 실어놨습니다. 2016모 587 결정과요. 그리고 2015도 1648호 판결을 실어놨는데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두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배척을 해주고 나서 다음으로 증명력 판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범 김갑동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습니다. 김갑동이 아니고 이을남이겠죠. 공범 이을남의 진술이요. 김갑동은 계속 부인하고 있고요. 첫째, 진술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을 어떻게 준비했는지와 관련해서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경찰에서는 비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본건 당일에 은행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다시 법정에서는 본건 수일 전에 은행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을 해서, 특히 위와 같이 법정 진술이 바뀐 경우에는 검찰 조사 직후에 계좌를 확인해 봤더니 일주일 전에 1,000만 원을 인출한 것 외에 다른 인출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와 같이 단순히 진술이 번복됐다라고 쓰지 마시고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간단하게, 또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간단하게,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는 것이 올바른 답안 작성이 되겠습니다. 논리와 경험칙에도 반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째, 뇌물이 들어있는 케이크 상자를 대낮 근무 시간 중에 관공서 사무실로 전달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매우 반하게 되겠지요.
케이크 상자에 현금을 넣어서 전달한다 그러면 김갑동에게 전화나 전달자 등을 통해서 케이크 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보통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알리지 않으면 케이크 상자 안에 돈이 들어있는 줄을 모른 채 다시 제3자에게 선물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상자를 열어서 본다든지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이을람 진술에는 전달통에게 상자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전달통이 그러한 내용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는 취지의 주장이 전혀 없습니다. 경험치에 반한다고 봐야죠. 김갑동도 위 케이크 상자를 받고 퇴근 시까지 자신의 책상 등이 아닌 사무실 공용의 소파 탁자에 방치를 한 점에 비춰볼 때 현금이 들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일 김갑동이 뇌물로 1,00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받았다면 이을남에게 연락을 해서 잘 받았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보통일 텐데 3, 4일 후에야 전화를 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김갑동의 인사는 그 취지가 불명해서 단순히 생일 케이크 보내줘서 고맙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이을남은 김갑동의 같은 고향 후배로서 외부 모임도 함께하는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장동향이라는 사람의 진술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직접 현금을 교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제3자인 전달통을 시켜서 전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위험성만 커지는 거죠. 그리고 김갑동에게 상자 안에 현금이 있다고 고지하라고 시킬 것도 아니면서 전달통에게 현금이 들어있다라고 알려준 것도 경험치에 반한다고 보여지고요. 김갑동에게 이 사건 외에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해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상태여서 이을남은 나중에 이 문제로 김갑동을 모욕까지 하게 되죠.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갑동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것도 경험치에 반하고 오히려 김갑동에게 불리한 허위 주장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을남이 피고인의 감사 인사를 녹음까지 한 것을 보면은 이을남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고인을 뇌물수수로 무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케이크만 보내놓고 본건 허위 주장을 작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춰볼 때 전달통이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을남이 돈을 넣었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전달통이 현금을 가로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러냐 하면 전달통이 케이크 상자에 현금이 들어있는 줄 알고 있었고요. 이을남 진술에 따르면요. 현금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니까요. 또 전달통이 본건 직후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달통이 조금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되고 이 사건 이후에 명품 시계를 차고서 나타나고 해외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해외여행을 핑계로 증언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아무래도 전달통이 중간에서 가로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증거 능력 있는 증거 능력 없는 증거들을 배척을 하고 나서 보면 이와 같은 증거들은 신빙성이 떨어져서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결국 형사소송법 325 후단 무죄 판결이 선고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갑동의 뇌물 수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공소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두 번째는 피고인 김갑동의 범죄 중에서 상습 도박입니다. 2017년 3월 5일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요. 2017년 11월 23일 이미 상습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는 것이죠. 4번에 걸쳐서 2017년 11월 18일 그리고 11월 25일 그리고 12월 2일 그리고 12월 5일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을 하고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서 출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동의 상습 도박의 점은 각
포괄일죄의 날짜별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11월 18일자 도박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서 즉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하고, 그렇죠? 주관적 요소, 객관적 요소, 그다음에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서 포괄일죄로 처단한다는 것이 포괄일죄 법리의 기본적인 법리가 되겠습니다. 아래 2009도 3구 판결 등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포괄일죄의 법리 하에서 포괄일죄의 경우에 기판력이 미치는 시간적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사실심 판결 선고 시 1심이면 1심, 2심이면 2심, 2심까지 갔으면 2심이 되겠죠. 그와 같이 확정된 사실심 판결 선고 시까지 미친다는 것이고, 만약에 판결이 아니라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의 발령일, 그렇죠?에 미친다는 것이 8사도 1129 판결 등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래 판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와 같은 법리하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2017년 11월 23일 날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죠. 발령일자가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에서는. 그리고 나중에 확정이 되었는데 확정된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확정된 사실이 중요하고 발령된 날짜가 중요하죠. 그래서 11월 23일 날 상습도박죄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 약식명령에서 그 기록 48쪽에 보시면 있는데요. 위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과 이 사건 상습도박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습니다. 범죄기간과 방법 등도 그렇고 동일수법의 반로에 기한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판력의 시간적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에 따라서 11월 23일 이전에 발생한 11월 18일 이 사건 범죄는 공소사실이 미치게 되겠죠. 기판력이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6조 제1호에 따른 면소 판결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법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살펴보고 있는 11월 18일자 도박은 포괄일죄 중간에 확정된 동종범죄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서 기존의 죄가 전후 범죄로 분리된다는 그런 판례에 따르면 나머지 범죄와는 별개의 범죄가 되어서 공소시효도 별도로 기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범행 종료일인 2017년 12월 2일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서 2011년 18일부터 독자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건 11월 18일자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326조 3호의 면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답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진 않지만 소수의 답안이 그렇게 작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상습도박 전과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다른 공소사실과 분리돼서 11월 23일자 약식명령 때문에 별개의 범죄가 되니까 별도로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서 공소 제기일이 2022년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면소다라고 쓰는 답안도 같은 점수를 부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식명령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 사유라고 하거나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면소를 변론하거나 둘 다 맞는 답안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 11월 25일자 범행과 12월 2일자 도박 범행은 상습도박인데요. 아까 본 것처럼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증거가 갖춰져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상변론을 요한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상변론을 함에 있어서는 도박 횟수나 도박 판돈에 비춰서 죄질이 크게 중하지 않다는 점, 포괄일죄 중에 일부는 아까 본 것처럼 이미 처벌을 받았고요. 5년이나 된 범죄이고 도박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는 도박 관련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요. 평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노무를 부양하고 병원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을
기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는 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간단하게 정상변론을 하도록 하라고 하면 보통 3가지 정도 사유를 생각을 해서 범죄의 죄질이라든지 전과, 전력을 포함한 전과라든지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기타 다른 사정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거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낼 때에는 그와 같이 찾아서 쓸 수 있도록 기록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12월 5일자 도박 범행도 유죄가 될 것 같은데 보강 증거가 12월 5일자 범행에는 없습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 능력 있는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상습범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각의 범죄 사실, 포괄일죄를 하더라도 보강 증거는 각각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있어야지 12월 5일자 도박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 그러면,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러면 그 부분은 무죄가 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기록 38쪽을 잘 보시면 관련 계좌 자료가 보강 증거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유독 12월 5일자 상습 도박 범행에 대해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백만 있을 뿐 보강 증거가 없어서 증명이 안 되는 경우라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무죄 판결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참고 표시한 것은 별도의 법리입니다. 다른 시험을 위해서 선택형이나 사례형이 나올 걸 대비해서 적어놓은 법리고요. 포괄일죄 중에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이 있어가지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면 상고를 하더라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은 그것이 일죄이기 때문에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전부에 미친다는 별도의 판례 포괄일죄 법리를 소개를 시켜드린 거고요. 여기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자백이 있어도 보강 증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상습범이나 영업범, 기타 포괄일죄에서는 각 포괄일죄를 이루는 각 범죄마다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공소사실로, 다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공소사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동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의 공소사실은요, 피해자 이대한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을 하면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6억 원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를 했는데, 채권 양도 통지를 하기로 약정을 해서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담보 가치를 보전해야 할 임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해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부자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5억 원을 차용을 하면서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전부자, 채권 최고액을 5억 5천만 원의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을 맞춰주어서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라는 것이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배임죄의 출제 의도를 살펴보면요. 네, 다음과 같은 배임죄 법리가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는 지위를 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위는 신임관계의 기초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지위를 의미한다는 거죠. 채무자가 채권 양도 담보 계약에 따라서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 가치를 유지 보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판례 법리가 있지요. 이와 같은 의무는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아래 2020도 3514호 판결을 아래에 소개를 해놨고요.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역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한 후에 채권 양도 통지 전에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것만으로 타인의 사무 처리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해서 타인의 사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325조
전단무죄라고 하셔도 되고,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후단무죄를 써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갑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을남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을남의 횡령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해자가 2명인데 피해자 이금호로부터 장마담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받은 1,500만 원 있고요. 피해자 김소개로부터 이금옥이 장마담에게 전달해달라고 김소개에게 맡긴 돈 500만 원을 건네받아서 보관하던 중에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횡령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판조서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피고인 이을남의 횡령죄에 대한 공소사실은 어떤 의도로 출제가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검토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금방 본 횡령의 점은요, 2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1,500만 원 부분인데요. 1,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횡령죄는 피해자와 비동거 친족의 친족 상도례에 해당을 해서 처벌에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 고소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다면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친고죄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범인을 안 날, 즉 피고인이 횡령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안 날이 2022년 2월 17일입니다. 기록 30쪽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2022년 9월 2일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도과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소법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이 되는 사안이고요. 500만 원 부분은요,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죠. 2008도 3438호 판결입니다. 절도죄에서도 점유자와 소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법리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자인 이금옥과는 비동거 친족관계에 있지만 위탁자인 김소개와는 친족관계가 없어서 친족상도례가 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이금옥과 위탁자인 김소개 두 사람이 등장하는 그런 범죄였고요. 결국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보강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이 되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2가지 범죄로 나누지 않고서 쓴 경우를 많이 보았고요. 제3범죄에 있어서 죄가 따로 성립할 때는 이와 같이 나눠서 설시해야 되는 것도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을남의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의 점의 공소사실은요, 상대적으로 요지가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했다는 것이 무면허 운전의 공소사실 요지이고, 그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서 역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출제는 어떤 의도에서 출제가 되었을까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의 출제 의도를 보시면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의 점에 대한 관련 법리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 판결에 의해서 취소된 경우 취소 판결이 소급표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무면허 그 정지 기간 중에 운전했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래 98도 4239 4239 대법원 판결 등의 입장이 그와 같습니다. 밑에 소개해 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건의 경우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판결이 소급해서 피고인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했었던 자동차 운전은 무면허 운전이 아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죄가 되지 않게 되니까
325조 전단 또는 증명이 안 되는 의미에서 후단이라고 써도 괜찮은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법리를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고 있고요.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을 하던 장소에서 도로에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김피해를 발견을 했는데 급 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김피해와 언쟁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골프채를 들고서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폭행죄로 기소가 됐는데 출제 의도는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흉기 휴대 여부가 일단 문제가 될 텐데요. 피고인은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맞지만 골프채를 손에 든 채 폭행한 것은 아니고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골프채를 쥐고 흔들어 폭행을 했는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증거 능력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사망을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 본인에 대한 건데 내용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거 목록을 보시면.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고요. 검찰의 단계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중에서 피해자라고 하는 김피해의 진술을 전화로 청취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313조 1항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진술자인 피해자 김피해 자필도 아니고 서명 날인도 없기 때문에 결국 증거 능력이 없게 되지요. 밑에서 보는 2010도 5610호 판결 등의 얘기가 그렇게 법리가 그런데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게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배척을 해주고 나서 판단을 해봤더니 김피해의 진술서나 경찰에서의 진술조서, 법정 증언에서 김피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고인의 구체적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하다가 골프채를 손에 들은 상태로 멱살을 흔들었다고 하다가 �멱살을 잡고 흔드는 폭행을 맞지만 골프채를 휘둘렀는지 들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번복이 되고 당시 김피해가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에서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것까지 보태서 보면 김피해는 당시 주치로 인해서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들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억도 못하고 이을남의 진술 중에서 피고인이 골프채를 이용해서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게 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서 흔드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골프채를 들지는 않았다는 것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 증거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였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지 않아서 325조 후단 무죄 판결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특수폭행은 아니지만 축소사실인 단순폭행, 형법상의 단순폭행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죄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폭행죄는 아시다시피 반의사불벌죄란 말이죠. 형법 220조 3항에 의해서 이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라는 말은 공소제기 후라는 거죠.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허 의사를 표시를 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허 의사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을 해서 327조 6호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수폭행죄에 이어서 모욕죄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모욕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을남이 음식점에서 향후에 참석자 등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김갑동에게 도박 정 꺼자라고 말을 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을남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법리상으로도 가능 인정이 될까요? 출제 의도를 살펴보시면요. 모욕죄는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 친고죄이고, 친고죄에서 공소 제기 후에 고소의 추하는 허용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법리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아래 판례를 보시면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떻습니까? 피해자인 김갑동의 고소가 없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 제기 후에 나중에 고소장을 내게 되죠. 그러나 고소의 추한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대에 해당하므로 327조 2호의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요. 명예훼손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에 대해서 검사가 명예훼손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게 되고 기록 17쪽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게 됩니다. 이외 공판조서 20쪽에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 공소제기가 가능하냐, 즉 친고죄인 모욕죄에 대해서 고소 없이 기소를 했다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법죄라서 친고죄는 아니거든요. 비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이 되면 당초 공소제기 하자가 치유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를 긍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법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전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공지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는 해당을 하게 되겠지요. 93도 3535 판결 등이 해당합니다. 역시 살펴보시고요. 이에 대해서 위법성 착오를 검토해달라는 것이 출제 의도였는데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형법 16조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 유무는 위법할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다해서 그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결과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형법상의 법리잖아요. 2005도 3717호 판결 등이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어떻습니까? 고소 없이 친고죄인 모욕죄로 기소되었다가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죄로 예비적 공소장이 변경이 된 것은 공소제기 하자는 치유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향후엔 15명이 모인 자리에서 저놈은 도박적 전과자다 라고 표현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혼자의 짐작으로 착오했을 뿐 피고인은 위법성 심사의 계기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심사숙고나 자료조회 전문가 문의 등 착오 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 착오는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고 검토를 해달라. 이것이 출제 의도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12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3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